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참으로 봉숭아학당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질문을 두고 여당 국회의원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안보실 1차장도 모두가 그 대답에 대한 정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안보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자 조간신문 보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희한하리만큼 청와대는 북한을 향해서 유독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NSC도 경고도 한마디도 없는 청와대. 동아일보가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어제 정용 주재 관계장관 회의만 열었습니다. 결국 어제도 NSC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나온 메시지가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더 수위가 낮아졌어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대비를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북한 외무성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다. 어제 결국 포탄 또 쐈습니다. 남조선을 향한 포탄이다. 북한이 말했고 맞을 짓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청와대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북한이 나름대로 한미훈련에 반발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다. 어느 나라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앞서 말한 봉숭아 학당이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노영민 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이 핵실험 몇 번 했느냐라고 물어보자 노영민 실장이 주저주저 2번인가? 1번인가? 그러자 김현종 차장이 한 번도 안 했다라고 귓속말로 알려줍니다. 그러자 표창원 의원이 맞장구를 칩니다. 하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헷갈리죠. 그런데 이분들 다 틀렸습니다. 뒤늦게 김현종 차장이 한 번 핵실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의 과정을 본 누리꾼들은 봉숭아 학당도 이런 봉숭아 학당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생생하게 들어보시죠. 이 자리에 또 운영위의 우리 돌직구 멤버인 이양수 의원이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잠시 후 상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일본과 관련해서 중구청의 오보가 결국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중구청의 노 재팬 깃발 소동. 정부가 나서서 서울 중구청이 나서서 일본 관광객이 그 많은 명동 일대에 일본 싫다 노 재팬 깃발을 거는 것 과연 합당한 것인가? 혐한을 유발한다라는 비판이 일자 결국 중구청 구청장이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깃발을 내렸습니다. 진보 정당이자 범여권인 정의당도 중구청장의 행동에 대해서 무개념적인 반일이다라고 논평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일본에서 전시 중이었던 소녀상의 전시가 잠정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내가 소녀상이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란 눈의 소녀도 그리고 중년의 여성분도 그리고 일본분도 내가 소녀상이다라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참여 작가 72명은요. 이건 일본 정부의 정치적 개입이다라고 항의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삼성이 모든 반도체 소재에서 모두 일본을 뺀 플랜에 착수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일본 부품 다 빼! 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탈 일본 플랜, 컨틴저시 플랜이 가동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산 소재와 화학약품도 모두 다 삼성의 제품에서 빼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오래 걸려도 1년. 1년이면 삼성 정도의 실력이면 일본산 부품, 일본산 원료 다 빼고도 돌아갈 수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삼성이 우리와 인연을 끊는다라는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다행히 우려했던 것보다는 힘을 잃고
소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의 잔재는 여전합니다. 특히 강원 지방에 많은 양의 비가 오늘 그 영향으로 뿌려질 수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탐정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현역 매치입니다. 민주당의 할 말은 한다 조응천 의원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강원도의 힘 어제 운영위에서의 일침 멋졌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무지. 아무도 몰랐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안보실 직원도 몰랐다. 여당 의원도 몰랐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요. 집착. 고유정의 아들을 향한 광적인 집착이 오늘 또 드러났습니다. 특히 본인이 돌볼 수도 없으면서 갇혀있는 신세이면서 본인의 친아들에 대해서 친권 상실을 거부하고 있는 고유정. 광적인 집착.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오버입니다. 중구청장의 오버 꼬리를 내렸습니다. 잠시 후 이 이야기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숭학당 청와대 안보실의 실력이 어제 운영위에서 들통났습니다. 표창원 의원의 질문도 엉터리였고 이에 대한 노영민 실장의 답변도 엉터리였습니다. 다 엉터리였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비서실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핵실험 몇 차례 했습니까? 핵실험을 말씀하시죠? 네, 핵실험. 네, 핵실험. 그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두 번인가 했나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실험을 했습니까? 네? 실장님, 잠깐만, 안정을 좀 찾으시고요. 네, 김현종 차장님이. 미사일 실험하고 헷갈려가지고. 네, 핵실험이요. 네. 그러니까 하도 없었으니까 지금 그런 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ICBM 발사 몇 차례 있었습니까? 그것이 한 차례도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현종 이 차장님께서 우리 안보실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의 뭐 서희 장군에 비하는 그 경제 안보의 성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김현종 차장님? 우선 2017년 9월에 그 핵실험은 한 번 있었었고요. 2017년 9월에요? 예. 제가 그걸 망각하고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핵실험은 없다.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없다.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지금 ICBM급 탄도미사일이 2017년 7월 4일, 7월 29일, 11월 29일 세 번이나 발사가 됐습니다. 물론 핵실험도 했고요. 당연히 알아야 될 분들이 모르시고 그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비서실장이 잘못 대답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태연히 그냥 입만 다물고 있고 이게 지금 국회로 우러가는 차서 가지고 뭡니까 이게. 이 정도도 준비 안 되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집니까 청와대에서. 마지막에 이양수 의원이 지금 단단히 화가 나서 표창원, 노영민, 김현종 이 세 명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제 저 자리에 있었는데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 어제 이 세 분 다 몰랐던 겁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안보국회를 여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에 사실 추경협의해주면서 안보국회 열자 해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도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보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보자 해서 마련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여당 의원과 비서실장의 대화가 이거 더맨더머도 아니고 도저히 일반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북한 핵실험을 한 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이어진 북한의 핵실험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6차례의 핵실험이었고 저 마지막 6번째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입니다.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이제 강력한 핵에 대한 그 폭발 실험을 거의 다 했다. 핵무기를 완성했다.
이런 신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저런 핵실험을 잊어먹고 핵실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특히나 특히 노영민 실장이 그때 당시 주중대사 아니었습니까? 주중대사였죠. 그래서 당연히 그 북한과 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밀접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한심스러웠고, 옆에 김현종 2차장이 옆에 있어요. 안보실 2차장이. 예.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얘기를 안 해주고 뒤에 정무수석이랑 안보실 직원들하고 청와대 그 엘리트 직원들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핵실험 없습니다. 그다음에 ICBM 탄도미사일 발사한 적 없습니다. 하는데도 다들 가만히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안보국회에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 우리나라의 안보는 튼튼하다 이것을 설명하려 했는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김현종 차장도 처음에는 노영민 실장에게 귓속말로 없었습니다. 라고 했다가 김현종 실장 본인이 한 번 있었습니다. 라고 정정을 했는데, 질문하는 표창원 의원의 질문도 지금 논란인데, 김병민 박사님. 네. 의도가 이런 거예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핵실험이 이렇게나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핵실험이 한 번도 없었다. 없었잖아요. 네. 없었으니까 실장이 답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표현. 아마도 표창원 의원이 100번 양보해서 생각했을 때 4.27 판문점 선언 이후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등에 대한 도발이 없기 때문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향한 것이고 한반도 안보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표창원 의원의 마음에 들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조금 전에 대화를 나누다가 김현종 차장이 지난 2017년 9월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라고 하니 표창원 의원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제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판문점 선언 이후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것들 다 떠나서 지금 북한이 최근 보름 내에 4차례 미사일 발사를 합니다.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를 쏘면서 이것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맞이짓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외무성의 이 담화가 있질 않나, 사실상 우리 안보를 완전히 뻥 뚫리게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국회 한 장면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었고요. 이양수 의원님이 그 얘기를 바로잡으면서 했던 영상도 저는 봤는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냐라는 말 한마디 울림이 이제 컸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분명하게 답을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북한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핵실험이 없었다라고 믿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포탄의 발사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역시 직접 포탄이 발사되는 장면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우리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북한이 이번에 동해안으로 또 2발의 신형 유도 포탄을 쐈어요. 지금 아주 화려한 불꽃과 성광을 일으키면서 신형 유도탄이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김정은이 자랑스럽게 보면서 남한 정부를 향해서 맞을 짓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와중에서도 어제 청와대 NSC 안 열렸고, 북한을 향한 경고 한마디도 청와대에서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에서는 어제 이거 북한이 대화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에서는 핵실험이 한 번도 없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안보실장이 이거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지금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입니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과 군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의용 실장님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 대통령 눈치를 보는지 제대로 말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같은 기회를 안 주시고 아니요, 저는 이건 안 의원님이 돼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럼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 분 의견이 틀리죠? 분명히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 속기록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사람이 지금 치열하게 팩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김연아 의원은 정경도 국방장관은 이번 북한의 도발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의용 실장은 왜 위반이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정의용 안보실장은 그거는 위반이 아니다, 정경도 국방장관도 위반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두 분이 팩트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팩트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전날 정경도 국방장관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그 미사일 발사 남북 합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런 데 대해서 하여튼 그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조홍천 의원님, 정경두 장관도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정용 실장은 왜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발언한 겁니까? 정용 실장께서 저 답변하신 거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저희는 위반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예. 정경두 장관이 단도직입적으로 일도 양단적으로 딱 부러지게 위반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이런저런 답변을 함에 있어가지고 당시 그 국방위의 야당 의원께서 계속 추궁을 하고 질문을 바꿔가면서 하다가 이제 저게 뭐 약간 좀 흐리면서 위반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게 위반이 아니다. 저 뭐 아직 그 국방위 속기록을 안 봐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영위에서 뭐 저도 운영위원 해봤는데 운영위는 정말 격전장이에요. 정말 격전장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직접 그 다룰 수 있는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어떻게든 대통령 혹은 그 실장들 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당이나 청와대는 또 그 흠집이 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또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격전장인데 지금 요건도 어쨌든 흙과 백이 뚜렷하지 않은 회색지대. 그러니까 해석이나 주장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여지는데 일도 양단적으로 이제 한쪽으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너로 이제 옮아가는 거죠. 그 나중에 보면은 뭐 결국 나오는 게 왜 반말하냐 그겁니다. 그때 줄로 나왔어요. 잠시 했지만. 그럼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그러고 한참 하다 보면 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싸우고 있지? 옛날에 조홍천 의원님도 모 의원이랑 네가 하니까 조 의원이 내가 왜 니야 난 조가야 뭐 이렇게 삿대질 한번 하시잖아요. 예, 뭐 그런데 그 나중에 보면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가물가물해져요. 옳지 않다 이런 모습. 그러니까 국회가 항상 보면 아이고 저것들 또 저런다라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맞아요. 지금 정말 역대급 난제가 지금 다 이 앞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당리당략은 당분간 뒤로 숨겨두고 예. 정말 국익과 국민 우선으로 지혜를 모아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고심하는 편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겁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양수 의원님, 지금 아까 대통령 비서실장은 핵실험이 있었는지 몰랐고 표창원 의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안보실장은 잇따른 북한의 도발, 청와대 맞을 짓 하지 말라. 이게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사실 어제 국회에서 김연아 의원과 그다음에 안보실장 간의 저 싸움을 촉발시킨 사람은 정경두 장관입니다. 정경두 장관이 범인이에요. 왜냐? 국회에 나가서 박맹우 의원한테는 군사합의서를 북한이 위반했었고라고 있는 식으로 해갖고 위반했다라고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하기에는 이건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나 국회 가서 절대 위반했다고 보고한 적 없다라고 허위 보고를 안보실장한테 한 겁니다. 국방장관이. 그러니까 정기용 실장은 아주 단호하게 김연아 의원한테 막 윽박지르듯이 그랬어요. 국방부 장관하고 내가 오늘도 얘기를 했고, 이거 어제도 얘기를 했고, 계속 했는데, 이게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국방부 장관도 이야기하고 있고, 국회 가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러는데, 왜 김연아 의원님 자꾸 얘기하냐, 그러니까, 김연아 의원님은 속기록에 여기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안보 문제를 허투루 다루겠느냐, 속기록 보고서 얘기하는 거다. 사실 저때 정의용 실장께서 국방부 장관의 속기록을 좀 보거나, 난 뒤에 참모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른 속기록을 복사해다 갖다 드리면은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어떻게 얘기하다 그렇게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봉합을 할 수 있을 텐데 계속 그렇게 정의용 실장이 김연아 의원이 속기록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니라고만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갖고 두 분이 충돌이 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야기한 사람이고 이 두 분한테 모두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한테도 사과를 해야 되고 방법은 사퇴 아닐까 싶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라는 판단이 저는 드는데요. 잇따른 탄도미사일도 발사했고
또 남한을 향한 신형 포탄도 발사했기 때문에 왜 이게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국방부 기자를 경험했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결국 어제 운영위가 삿대질과 막말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김 의원님도 저에게 굉장히 무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마. 자, 정양석 의원님. 잠깐만.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안보실장님, 잠깐만. 아니, 뭐요? 정양석 의원님 그렇게 이보세요. 하시고요. 정양석 의원. 자,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이 하여튼 뭐 이게 막말로 비화되는 걸 좀 막아보고자 정양석 의원에게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라고 하니까 이 정양석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격양된 존경하지 마. 결국 그래서 뭐 삿대질까지 갔어요. 존경을 해, 존경하지 마.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말렸다고 봅니다. 한국당이 말린 거다. 기본적으로 이건 이미지 정치와 이미지 전략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 김현미 의원은 지금 장관하시고요.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김연아 의원도 지금 아침 프로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양수. 왜 이럽니까, 오늘. 네, 이양수 의원이 기본적으로 지금 차분하게, 지금 현장에 있었을 때 모습과 전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차분한 모습으로 이런 방송에 나와서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자리는 싸워야 하는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이 초선이라는 말 자체가 좀 초선다운 질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공격을 해야 상대방이 뭔가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초선이라고 무시하느냐. 네. 뭔가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언론에서 받아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초선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는 발언은 처음에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생각하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한 게 있을 때 한국당이라던가 야당의 막말, 거짓말 뭐 이런 식의 무언가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그 막말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을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듣기 싫어집니다. 한국당이 어제 말린 거다. 네, 한국당 또 저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보실장이라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좀 참아주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뭐 언론을 보거나 방송을 보더라도 결국엔 저쪽은 파행이었고요. 그리고 막말로 끝났고 역시 정치인들은 수준이 낮다라는 이미지로 각인이 되었는데 정치인이 수준이 낮다라는 이미지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아마도 보수당인 한국당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남북 간의 한라인 얘기도 어제 나왔습니다. 한라인 만들다고 만들었다고 크게 홍보를 했었는데 정작 남북의 위기 상황일 때 이 한라인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직통전화 개설은 됐는데 북한에서 안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설은 됐는데 북한에서 이번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전화 걸었는데 김정은이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4월 이 한라인이 개설될 당시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쪽 정상들이 언제든 연결되는 상황이다.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병현 박사님 매우 의미 있는 사건에 저 한라인 개통은 했는데 한 번도 통화가 안 돼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라인으로 언제든지 통화하자 해놓고선 전화 안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도 4월 달에 참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 봄에 이제 봄이 온다라고 하는 공연을 평양에서 멋지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죠.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공연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작년 가을 다 지나가고 이제 올해 새로운 가을이 오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서울 가서 서울 답방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답방 약속도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지금 앞서 9.19 군사합의 이게 잠깐 나왔는데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이거 다 보고 있을 거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탄도미사일 쐈는데 자꾸 탄도가 아니라 불상의 발사체라고 하니까 또 쏩니다. 쏘고 나서 이번에는 방사포를 쏘고 나는데 우리가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야? 내가 분명하게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라고 얘기하고 맞을짓 하지 말라고 북한 외무성 담화까지 있는데 야 이거 우리를 향한 경고가 아니고 미국과 대화하자는 메시지야라고 우리가 자꾸 북한의 저자세로 나가게 되면 이거 다 보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위원장이 또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쏜다.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걸었던 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젊은 지도자가 앞으로 살아갈 생이 많기 때문에 앞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던 건데요. 이에 대한 신뢰가 위반되고 있다면 우리 정부도 분명하게 단호한 모습을 취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라인도 먹통이고 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라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또 추가적으로 도발할 때 이 불안한 국민들 마음은 어디서 위로받을지 그게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고유정이 본인의 아들을 향해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됐던 고유정의 섬뜩한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고유정이 본인의 친아들을 돌볼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친권 상실을 극렬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18일이에요. 전 남편 측이 고유정에게 아들의 친권 상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고유정 측이 제주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죠. 친권 상실 소송을 기각해달라. 그리고 심판 비용은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달라라는 건데 결국 고유정이 저 전 남편을 죽였잖아요.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나의 아들을 뺏어간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했듯이 고유정은 전혀 본인의 친아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광적인 집착만이 광기 어린 집착만이 고유정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정 측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이가 외가에서 계속 자라왔고 조부모나 이모도 애를 키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키운다라는 얘기는 어디도 없어요. 아이도 조사관이 조사할 때 외할머니한테 가겠다라고 자꾸 얘기했다라고 밝히면서 친아들의 친권 상실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네. 보통 엄마라면 살인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엄마라면 본인의 아들이 좋은 곳에서 양육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정작 고유정 본인은 본인의 아들을 양육하는데 1도 관심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고유정이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또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 추가적인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 자녀의 그 친권 관련해서 보이고 있는 이 태도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오히려 저 친권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상한 일이고요.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고유정이 이상하다. 아주 비정상적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청구에 대해서 즉 본인이 친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친권을 상실시켜달라라고 하는 전 남편 측의 청구에 대해서 동의한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이상한 것이고 이렇게 강하게 이제 거부하고 여전히 친권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친권 상실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친권은 원래 그 이혼하기 전에 이제 부친과 모친이 이제 공동 친권자가 되는데요. 그 후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그 정한 후에 또 친부가 사망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친모가 그 친권자인데 고유정인 친권자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그 친족이 친권을 상실시켜달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번에 한 거예요. 전 남편의 이제 가족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중요한 건 고유정이 현재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자백을 했고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자녀에게 어떤 것이 유리하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한다 하더라도 친권 여전히 유지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지금 따지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요. 또 가사조사관이 직접 자녀를 만납니다. 만나서 자녀의 상태가 어떤지 또 연령에 따라 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의사가 어떤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작성해서 보고서를 법원으로 보내고요. 이제 재판관이 이제 그 보고서를 보고 직접 또 신문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겠죠. 친권 상실 여부에 대한 결정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곧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고유정의 범죄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아들에 대한 광적인 집착. 그 집착 때문에 범죄로까지 이어졌다면 바로 이 친권 상실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범죄 심리 전문가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수정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기 거, 자기의 잣대, 그래서 내 거 아닌 거.
뭐 이렇게 구분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성격이 있어서 내 피부치는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걸 어떻게 하지 못한다. 침범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그 아이가 친부를 살해하는 장면에 사실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아이와 애착은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학대하면 학대했지 좋은 엄마가 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둘만 붙여놓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범죄심리 전문가는 고유정과 친아들 둘만 붙여놔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네. 검찰에서 계셨으니까 일반적인 범죄자 엄마가 본인의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손소 변호사 말한 것처럼 정말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고유정의 범죄 동기가 바로 이 아들에 대한 집착. 하지만 그 집착 말고 제대로 돌보진 않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둘이 같이 붙여놓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법원이 어떻게 선택할까요? 지금 저 아이가 한 8살 됐나요? 그러면 성년이 되기까지 한 15년 남았다 많은 세월이 가정하고. 남았어요. 예. 근데 고유정의 지금 저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저는 징역 15년은 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최소. 예. 그래서 고유정이 글쎄요, 뭐 무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그 너무나 엽기적으로 잔혹하게 사체를 훼손하고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아직 찾지도 못하잖아요. 시신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15년은 뭐 무조건 인정만 된다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 그러면 고유정이 형을 뭐 무기를 받으면 못 나오는 거고 그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저 아이가 아마 성년이 돼 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 예. 그러면 고유정이 출소한 이후에 친권자로서 그 성년자에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미성년자일 기간 동안에는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게 맞느냐 라는 걸로 판단의 기준이 가야 될 것 같고 과연 고유정이 친권을 행사할 수 하는 게 맞냐 아니냐는 거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조부모와 이모가 그동안에 제주에서 애를 계속 키워왔다라는 것 같고요. 또 친권 청구하는 쪽에서는 그 살해된 전 남편의 아들, 동생, 예. 즉 그 전 삼촌이죠. 전 삼촌을 후견인으로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잘 판단을 하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그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어느 쪽이 아이한테 더 유리한가 라는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고 고유정이 나와서 친권 행사하는 거는 변수가 아니다. 변수가 아니다. 살인자 엄마의 아들로 남을 것이냐의 사실은 여부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아이에게 손소 변호사님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삼촌, 나의 삼촌 쪽에 친권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외가 고유정 쪽에게 주는 게 맞습니까? 지금 친권은 고유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친권을 상실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친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후견인이. 네, 그래서 없던 친권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 친권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다. 그렇군요. 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이 친권이 상실된다면 친권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친권자와 유사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후견인이 이제 미성년 후견인이 이제 아이를 돌보게 되는 것인데요. 저도 그 조홍천 의원님의 그 말씀대로 고유정에 대해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유정이 친권을 보유하는지 여부가 그렇게 아주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만약 고유정의 친권을 상실시킨다면 누가 이 자녀를 돌보냐는 또 다른 다음 단계의 문제거든요. 누구를 후견인으로 세울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지금 친권 상실을 청구한 측의 주장대로 전 남편의 남동생을 후견인으로 세운다면 이게 과연 지금 현재 그 자녀와의 과거의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처음 보는 유대관계가 거의 없고 서먹서먹한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삼촌과.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비록 이제 고유정의 친정 쪽, 자녀의 그 외가 쪽 그 친척들과 어떤 그 오히려 더 유대관계가 많고 더 친근감을 느낀다면
비록 고유정과의 연결성은 간접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그쪽에도 도움될 수 있거든요. 법원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 고유정의 아들을 향한 광적인 집착은 어제 공개됐던 그 문자 메시지에서도 섬뜩하게 드러납니다. 고유정 현 남편과 고유정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인데 이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6개월 전이에요. 고유정이 죽어서 보자. 지옥에서도 다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닷새 전, 그러니까 바로 사망 직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붓아들의 죽음의 성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고유정이 뭔가에 대한 예고 메시지 혹은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로 해석이 된다라고 심리 전문가들은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요. 넌 지금 내 끝을 건드렸어. 후회라 실컷. 사람 죽어야 끝나 너는. 너의 희생, 감정, 배려는 오직 네가 가족이라 생각하는 두 명일 뿐이고 너의 새끼를 품어보겠다고 발악하던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아니었을 만큼 부끄럽다. 누군가 죽어야 끝이 난다. 닷새 전 의붓아들이 숨지기 전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공포, 이런 협박, 누군가를 죽이겠다라는 메시지들 다 집착이죠. 그렇죠.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유정이라는 인물은 정말 자기애가 강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하는데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주 쉽게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 네.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했는데 자기보다 예쁘면 다 죽이잖아요. 예. 그러한 사람들의 그것을 자기애성 심리장애. 자기애성 심리장애. 그렇죠. 고유정 자체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이수정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끝을 저러한 문자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에서도 지금 의붓아들의 죽음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이 같은 문자 메시지가 이 수사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과연 경찰이 의붓아들의 죽음의 그 결론 어떻게 내릴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노 재팬, 중구청에서 내걸었던 깃발이 반나절도 못 갔습니다. 정면 비판에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서울 중구청이 어제 오전 10시쯤 명동을 비롯한 주요 거리, 명동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죠. 태극기와 반일, 일제불매, 노재팬, 이 깃발 1,100개를 무려 개항을 합니다. 구청, 정부가 한 거예요. 중구청 홈페이지에는 개항을 반대하고 이 개항에 비판하는 글이 약 400여 개, 본물이었습니다. 서영호 중구청장이 어제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영호 청장, 왜 구청은 나서면 안 되지요? 왜 명동이면 안 되나요? 경제판 임진왜란이 터져서 대통령조차 최전선에서 싸우는 때 그러니까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노 재팬 깃발을 명동에 걸겠다라는 의지를 재차 확인을 한 겁니다. 이건 임진왜란이다. 그러자 이 서영호 구청장에 대한 댓글이요. 상처 입고 돌아갈 일반 일본인 관광객에게 미안하다라는 일반인들의 댓글. 구청장이 사리분별도 못하냐라는 비판의 댓글 등이 달렸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자 4시간 만에 서영욱 중구청장이 입장을 바꿉니다. 뜻하지 않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배너기를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깃발을 모두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불만은 여전해요. 명동의 한 K-팝 기념품점 직원은요. 일본인 관광객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반일 깃발 내걸 생각하다니 구청이 미친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명동에는 또 화장품 가게들이 많잖아요. 이 화장품 가게 점원들은 일본어를 또 능통하신 분들이 직업을 구해서 여기서 일을 하세요. 도저히로시고 오네가이시마스 뭐 이러면서 화장품 사실 일본어로 하시는데 여기 다 외국인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상인들이랑 여기 온 죄 없는 일본인들은 무슨 봉변이냐. 아까는 구청이 미쳤다. 여기는 봉변 이런 표현 나오죠. 화장품 가게 직원 31살 윤모 씨는요. 분매 운동할 거면 구청장 혼자 하면 되지. 우리까지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명동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도 한번 붙잡고 물어봤어요. 야마자키상. 그런 깃발이 걸려 있다면 일본인 입장에서 한국을 다시 찾기는 어렵다. 야마자키상은 한국을 좋아해서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했고 서울이 좋아서 중구가 좋아서 명동을 방문했어요. 야마자키상은 노 재팬 깃발 보신 분이에요. 아 그러면 다시 한국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마 야마자키상 다시는 한국 안 올걸요? 어제 서영호 중구청장이 내건 깃발 보고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급기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조차 입장 냈어요. 아베 정권과 일본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개념적인 반일과 민족주의로 몰아가는 돌발적 행동은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항수 의원님, 우리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서영호 구청장을 사실 우리가 또 모르는 분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서영호 구청장이 순수하고 착한 분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인이 내는 그 탐욕에 잠깐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반일, 극일 이런 분위기가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아베 정권이 우리한테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운동을 벌이는데 정치인들이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라든가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그 정치인들이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좀 이익을 얻어보겠다고 이렇게 같이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베 정권과 싸우는 거지 착한 일본인들, 우리와 연대할 수 있고 우리와 마음을 열고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일본인들과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북한도 김정은 정권, 무도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지 일반 북한 주민들은 우리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식으로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익을 보려는 행동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행동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일들이 정부 내에 지금 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제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그거 여쭤봤어요. 내년에 일본에서 올림픽 여는데 보이콧 할 거냐? 청 비서실장은 그럴 생각 없다. 그건 IOC에서 하는 거지 왜 그 정부가 그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하냐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빈 간사께서는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일본 올림픽 보이콧 하겠다. 이렇게 좀 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또 통일부는 또 뭐라 하냐면 내년 올림픽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단일팀 만들어 나가겠다. 정부가 도대체 다 달라요.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마구 편성해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정부가 아주 잘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한 언론 매체가 이 서영호 구청장이 내걸었던 그 일본 노 재팬, 일본 건 사지도 않겠다라는 깃발, 그 깃발을 어떤 프린터로 인쇄했는지 한 언론 매체가 취재를 했습니다. 중구청이 내건 반일 깃발은 VJ 밸류젯이라는 인쇄기로 제작이 됐는데 인쇄기 제조업체가 일본 무토사, 그러니까 1952년 도쿄에서 설립된 메이드 인 재팬 프린트라는 거예요. 마데 인 재팬. 그러니까 아니 일본산 프린트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산은 쓰지도 말자. KBS 9시 뉴스 메인 앵커가 제 볼펜은 일본산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분위기이니까 이런 취재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어요. 김현 박사님. 저 플랜카드 메이드 인 재팬 프린터로 만들어 놓고서 일본 사지 말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비판, 특히 진보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정의당까지 나서서 비판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예산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산으로 사실 저런 현수막을 걸었는지 또 현수막을 걸자마자 다시 철거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의 살이기도 합니다. 중구청장 입장에서는 명동에 있는 상인들이요.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때문에 또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 입장에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이것을 너무 정치적인 문제로 편승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많은 시민들이 그런 걱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악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의 사진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진이 있었는데 코피나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홍보하게 되는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 김현 전 의원의 하나의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코피나는 뭐예요? 일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 도쿄올림픽 가면 방사능 세슘 오염 때문에 코피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일본 가면 코피나 티셔츠 참 정말
많은 진보 매체 그리고 진보적인 정당에서도 극악무도하게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아베 총리와 일본을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가면 방사능 때문에 코피가 난다. 도대체 누가 저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가? 정봉주 전 의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했던 말과 달라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여성 기자를 향해서 성적으로 좀 무리한 짓을 한 것. 그런 방면 때문에 한동안 정치에서 물러나 있다가 이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편승해서 본인이 정치적 활동하기 위해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2008년도 한미 FTA 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되니까 뇌송송 구멍탕 얘기하면서 반미 감정 자극했던 사람들 그대로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일이었는지 다 나타났고요. 이 얘기하고 나서 일본 불매운동 얘기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일본 도쿄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박영선 장관이잖아요. 현 정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지 말고 분명하게 우리가 도지구쇼에서 늘 얘기했던 것처럼 7월 4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있었던 그때부터 아베 총리가 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면서 이것을 반일 정서, 이 민족주의 감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조국 속 SNS에 올릴 때부터 우리가 수차례 목 놓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영호 구청장이 지인들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서영호 구청장이 잘못한 건 빨리 인정하고 사과는 또 잘해요. 서영호 구청장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핫하게 붙으려다가 쿨하게 접는다. 병준이 덮기는 또 잘 접어요. 잘 접으면 됐죠 뭐. 끝까지 뭐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쿨하죠. 저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맞은 사람은 뒤척인다고요.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에 있었고 이번 일도 역시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에 있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타격의 그 정도 또한 우리는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 비해서 일본은 뭐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뭐 내수가 큰 시장이니까요. 지금 놀라운 것은 과반 이상의 일본 국민들이 지금 이 한일 간의 분쟁에 대해 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는 아베 정부의 일방적인 그 주장 또 그 극우 매체의 아주 과격한 주장에 경도돼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예. 지금 한국을 찾아오는 일본인 또 명동에서 쇼핑하는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거나 최소한 뉴트럴할 겁니다. 혹은 정말 최소한 혐한 감정은 없을 겁니다. 저런 분들한테 저런 배너를 걸어서 괜히 불편하게 하는 거. 과연 아베 정권과 대다수의 그 일본 국민과 진실을 알려가지고 우리 이 싸움에서 일본 내부에서 동력을 일으키게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은요, 2011년 동일본 지진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때요 1,000억 원 넘는 성금 모아가지고 일본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힘내라 일본이라고 했던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의식이요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더 높다.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감정적 반의를 부추기기보다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이성적인 그 길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어요. 외교부가 우리 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할 때 주의를 하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이 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이 일본 여행 규제 조치의 필요성을 정부 측에 전달했어요. 정부가 일본 여행을 규제하자. 많은 언론의 비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전달한 거예요. 외교부가 일본 지역 여행 정보 관련 조치도 검토 계획에 갖고 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제부터 외교부가 문자 발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본 내 혐한 집회, 시위 장소에 방문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을 유의 바란다. 라는 문자 메시지가 지금 발송이 됐습니다. 일본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말입니다. 황운하 소장님, 일본 내의 혐한 집회가 사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우리 외교부로서는 당연히 저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야겠는데 지금 상황이 과연 저런 문자 메시지까지 발송할 만큼 일본 내 상황이 지금 살벌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 중인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가지 말라라는 사인으로 좀 들리지 않을까.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대한민국 하면서 정부가. 한국까지도 와서 이야기를 좀 했었었고 월요일에 저희가 방송했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본의 한 언론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지 마라라는 언론 보도를 해서 저희가 정말 무례하다, 정말 오버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 중구청장의 이 사건과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들은 말의 무게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들이 한 말씀을 던지시면 조직이 움직이고 자금이 움직입니다. 그 후에 그 움직인 모든 것들을 책임지셔야 되는 건데 이번 외교부 건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던져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 우왕좌왕 진짜 가지 말아야 되는 것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흔들어 놨던 그 프린터라던가 여러 가지 뭐 돈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아마도 우리 국민들 세금 또 우리 국민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말의 무게 한 번쯤 제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의 어떤 무역 경쟁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치밀하고 냉정하게 계획하에서 말과 행동을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책임 있는 정치인과 우리 정부 당국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사건 풀러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건국대 경찰학과의 이웅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명탐정 손수배 선생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배우죠. 우리 이재룡 씨가 음주 후에 재물 손괴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문난 애주가인 것은 알지만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참 점잖고 또 다정다감하고 또 따뜻한 이미지의 이재룡 씨. 저도 사실은 이재룡 씨 참 좋아하는데 지난 6월 11일 새벽에 서울 강남 모처에서 술에 취해서 볼링장의 입간판을 파손했어요. 폭력 행위를 한 겁니다. 단순히 간판만 훼손한 게 아니라 폭력 행위를 해서 50만 원 상당의 어떤 물건의 재물 손괴의 혐의가 확인이 됐어요. 강남경찰서는 이재룡 씨를 기소 의견으로 현재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을 한 점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재룡 씨 측 입장 함께 보시죠.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서 피해 금액 즉시 전액 보상했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 구설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2003년 3월 음주 상태로 아내 유호정 씨, 배우 유호정의 승용차를 몰던 중에 택시를 들이받고 나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돼서 당시에 면허가 취소된 바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네.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 이재룡 씨가 사실 저때 음주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약에 지금 기준이라면 연예계 은퇴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져서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서 면허까지 취소됐으면 지금 기준으로도 연예계 은퇴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술 취해서 재물손괴. 네, 더군다나 이제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 공적 인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아닐지언정 국민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덕적 기준과 잣대가 평균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는커녕 술로 인해서 계속 그 사고를 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술 끊으셔야죠.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하는 이런 진단도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즉 스스로 사건 사고가 계속 있음으로써도 제대로 중단이 안 되는 이런 형태로 한다면 약물 치료라든가 인지 행동 치료 같은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발생한 사건을 법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재물의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알려진 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정한 도구를 사용해서 만약에
이 입간판을 훼손했다고 한다면 이건 특수 재물손괴로 상당히 또 중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손으로 입간판을 쳐서 5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그 손상이 있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법적으로 상당히 그 경미합니다. 경미하죠. 예, 그래서 이것을 그 합의하고 손해를 다 배상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비록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지만 검찰은 일정한 또 재량의 폭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의 처분으로 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평가로는 경미할지언정 행동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가족과 조금 더 상의를 해서 알코올 중독 장애에 대한 본격적인 좀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재룡 씨 사랑하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인상과 좋은 발언과 성품을 갖고 술만 먹으면 이러면 술 끊으시기를 제발 이번 사건으로 좀 강권합니다. 아내 유호정 씨와 이재룡 씨가 한 방송에서 이 술과 관련돼서 이런 발언을 했던 것도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소문난 주당, 과거 발언도 재주명. 이재룡 씨, 평양냉면에 소주를 14병 마셨다. 야, 이게 그러니까 주당들이, 애주가들이 이래요. 애주가 저도 잘 아는데 애주가들이 평양냉면 중에 더 정확히 말하면 평양냉면 비빔냉면 시켜요. 네. 안주로. 그래서 소주 한 잔 먹고 평양 비빔냉면 딱 한 젓갈 먹고 또 소주 마시고 평양냉면 한 젓가락 먹고 하니까 14병 당연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러자 아내인 유호정 씨가 술을 마시더니 차라리 여자를 만나라고 했다. 그리고 유호정 씨는요. 계속해서 술 마시는 남편 때문에 3주간 별거한 적도 있다. 각서 쓰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오죽하면 유호정 씨가 술 먹을 거면 가서 딴 여자를 만나라 라고 얘기를 했겠나 싶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과거 이재룡 씨의 로드 매니저였던 배우 윤태영이 재룡이 형 술 먹으면 진짜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윤태영 씨, 근데 윤태영 씨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윤태영 씨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연애 활동을 지금 본격적으로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윤태영 씨가 그런 말을 한 거죠. 이재룡 씨가 술을 마시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또 이제 그 배우자인 이호정 씨가 CF를 찍는다. 반은 농담, 반은 진담이겠죠. 즉 이재룡 씨가 술로 인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또 배우자 유호정 씨가 그걸 좀 많이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노력을 한다, 노심초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가 좀 재미 유발 또는 흥미롭게 또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일들이 반복되는 걸 볼 때 정말 술로 인한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 이런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맞아요. 또 인터넷 여론들을 보면은 이재룡 씨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재룡 술을 마시고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졌겠지 이렇게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고 동의도 많이 하는데 이재룡 씨가 그럴 리 없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다. 이게 실수로 넘어지면은요. 실수로 넘어졌다가 치거나 부딪히거나 이거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죄입니다. 즉 과실 재물손괴는 존재하지 않아요. 술 먹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부딪힌 거는 재물손괴죄를 적용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는 일부러 물건을 부순 겁니다. 그런데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합의화됐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재룡 씨가 이번에 아주 큰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또 화를 또 이제 입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술을 줄이거나 끊거나 이런 좀 결단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이 있어요. 손 변호사와 함께하는 즉석 법률 상담. 제 주변 분 중에 참 이렇게 성품이 좋으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 이제 좀 사리 분간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 친한 형님 중에. 근데 그 형님이 꼭 술만 먹고 만취하면 이렇게 입간판들을 사람으로 오인해서 그 왜 입간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의 멱살을 잡고 막 폭행을 하는데 이거면 재물손괴가 아니에요. 그 멱살을 잡고 흔든 것만으로는 그 재물의 효용에 해가 가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엎어치기해서 막 부시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재물손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재물손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으로 오인했다 하더라도 역시 그렇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두 분의 전문가의 강력한 추천대로 우리 제가 참 좋아하는 이재룡 씨 제발 이번에 좀 술을 줄이시든가 끊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취재 수첩 사건 함께 보시죠. 새벽에만 당구장에 몰래 출근하는 남성.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넉 달 만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그 새벽 당구장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딱 걸린 CCTV 확보했습니다. 자, 으슥한 새벽 비가 내려요. 한 남성이 우산을 접고 당구장에 배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시지 왜 절로 들어갔어요?
자, 빈 당구장에서 이 남성이 쓱 계산대 쪽으로 가죠. 계산대에 가서 이 남성이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쓰고 계산대도 뭔가 정리해요. 당구장 주인인가요? 당구장 알바가 일찍 출근했는가요? 근데 뭔가 석연치 않고 계산대를 뒤적이는 이 장면이 CCTV에 딱 포착이 됩니다. 이 남성 다시 올라온 그 길로 배관을 타고 내려가서 유유히 모자를 쓰고 사라지는 장면을 CCTV에 딱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전말 함께 보시죠.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직업 없이 막노동을 하고 있는 최모 씨. 당구장에서 일과를 보내다가 당구장 사업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다. 그리고 수금을 안 한 채 그냥 퇴근하네. 이걸 파악한 거예요. 지난 4월 말에 범행을 시작합니다. 당구장 업주가 현금을 가게에 놔둔 채 문을 닫는 새벽마다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 자기가 자주 가는 단골 당구장은 털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양심일까? 아니면 당구장에 대한 당구장 주인과의 어떤 친분 관계 때문일까? 여러 가지 궁금죠. 이따 한번 이용혁 교수에게 물어볼게요. 최근까지 광주 시내 36곳의 당구장에서 현금과 금품 1,200만 원을 절도합니다. 경찰은 CCTV 분석 후 최모 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했고 시민 제보로 PC방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분이 뭐 일만의 양심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였던 걸까요? 자기가 자주 가고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는 주 당구장은 범행의 대상으로 안 털었어요. 그렇죠.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혐의입니다만 특별한 것은 당구장만 표적으로 해서 36회 절도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점이고요. 엄청 많이 털었다. 네. 더군다나 현금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범죄자의 종류 중에서 합리적 범죄인이다. 우리가 보면 범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양분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는 범죄인. 이번 같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전에 비용과 손해를 따져봐서 계산에 입각해서 한 것인데 지금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구장에는 현금이 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당구장을 출입하면서 배웠던 거죠. 더군다나 그 심야에 퇴근하고 나서도 현금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단을 올라가고 또 심야 시간에 접근을 한 것이고요.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은 자신이 자주 갔던 단골 당구장은 피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혹시 돈이 없어졌음을 알았을 때 가장 용의자 1순위로 떠올 수 있는 사람이 당사자다, 본인이다. 그렇다 본다면 내가 자주 가는 당구장은 제외하고 내가 알고 있는 당구장은 제외하고 다른 당구장으로 가는 것이 검거의 확률이 적다. 상당히 그 계산적, 합리적 범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당구장과 단골과의 어떤 의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좀 걸릴까봐 지능적으로 피한 거다. 그렇죠. 그 발각의 가능성을 가장 이제 줄이는 방법이고요. 더군다나 그 접근하는 방법도 심야 시간대를 이용했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누가 정말 출입을 했는지 또 많은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정도로 한다면 착각을 할 수도 있죠. 이른바 그 박리담의 형태의 절도범 형태다 이런 평가도 합니다. 박리담의 절도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에 많이 털어서 이윤을 많이 남긴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산에 혹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 신고하는 것보다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이런 등등을 다 마음속의 지도상 두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범죄 그 예방 그 대안으로 근래에 그 지자체 등에서 많이 착안하고 있는 것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 아까 얘기하면 이제 그 가스 배관이라든가 특별한 그 사다리에 형광 물질을 이렇게 칠해 놓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주변에 형광 물질 칠해 놨다고 하는 표적도 함께 붙이게 되면 범죄인의 범죄 의지가 꺾을 수도 있죠. 내가 이걸 타고 올라갔을 때 내 손에 남아있는 형광 물질을 통해서 범죄인이 이미 쉽게 식별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주변의 환경 설계를 범죄 착안에 어렵게 하자 이런 세프헤드 기법이 요즘에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렇군요. 유사한 구조에서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이와 같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 이 교수님께서는 당구를 몇 치십니까? 한 100 정도 치죠. 오, 상당히 잘 치시네요. 과거에는 좀 더 잘 쳤었는데요. 요즘에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좀 실력 줄였죠. 다음에 한번 치시죠. 그렇죠. 당구장에 왜 현금이 많냐라는 얘기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여쭤본 건데, 당구장에 가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객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잖아요. 꼭 당구장에서 먹어야 맛있는데
고객들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당구장 주인이 이제 현금으로 내주고 나중에 이제 고객들이 한 번에 주고 어떤 현금 흐름이 유동이 많기 때문에 당구장에 유독 현금이 많다라는 궁금하실까봐 부연 설명 좀 드렸습니다. 100을 치시는군요. 손수현 변호사님, 1,200만 원. 이 양반 다 어디 쓴 거예요? 다 써버렸습니다. 뭐 생활비, 유흥비로 썼는데. 유흥비로? 네, 지금 모친과 함께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생활비도 들어갔고 또 유흥비까지 썼는데 전과 3범이에요. 예. 실제로 동종전과였고요. 그렇군요. 한 차례는 또 1년 넘게 실형을 또 살기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이런 범행을 했는데 이번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벌 받으면서 좀 교화돼서 다시는 이런 범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만약에 구속되고 또 실형 선고 받아서 복역한다면 또 모친은 또 혼자 있거든요. 이거만큼 또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정신 차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수현 변호사님 몇이십니까, 당구? 120입니다. 120. 100과 120을 양옆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80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엔 취재 수첩 와인, 오늘의 하플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는지 하플 4인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플은요.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사고 현장이에요. 세 번째는 영국의 한 항공에서 벌어진 일. 네 번째는 요즘 호날두와 대비되는 메시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난데없이 침을 뱉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건이 발생한 곳은 뉴욕 지하철 안. 두 남성이 지하철 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문이 닫히기 직전 플랫폼에 서 있던 남성이 마주보고 있던 승객에게 침을 뱉습니다. 이 남성의 돌발 행동에 화가 난 승객은 강제로 문을 열고 내렸어요. 침을 뱉었던 남성의 만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그 틈을 타서 또 침을 뱉고 결국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승객이 남성에게 연신 주먹을 날리며 나름의 속 시원한 복수를 했습니다. 다른 시민이 말리려 하자 곧바로 짐을 챙겨서 떠났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얼굴에 침을 뱉은 건지 알고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악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어찌됐든 침 뱉었다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른 영상이었습니다. 라마인 줄 알았어요. 라마가 이렇게 침 뱉지 않습니까? 어제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마련된 간이 수영장으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 5명과 보육교사 1명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참사는 면했지만 당시 어린이집 원생 12명이 보육교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목격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두 분 저기로 지나가 버렸어요. 우회로 지나가니까 애기가 1명 밑에 깔려있더라고요. 애기들 주변에서 막 울고 그래갖고 여럿이 들어가지고는 얘기를 꺼냈어요. 자,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대 고령자로 40년 운전 경력의 여성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한편 아이들이 놀던 풀장은 어린이집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동의를 받지 않고 1층 주차장 한쪽에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안전펜스도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부주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병 박사님, 이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김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이 아들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런 뉴스 들으면 정말로 아찔 철렁철렁해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 어린 아이들이 저 풀장에서 놀다가 갑자기 차량이 덮쳐갖고서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뻔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일부는 다쳤지만 저기서 차량이 혹시 굉장히 급발진으로 더 뒤로 밀리게 됐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에 대한 모습들이 좀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대로 된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물놀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80세 고령 운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돌직구쇼에서 수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여름이기 때문에 최근 뭐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아이들 물놀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은 공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동아일보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네. 이소연 기자가 썼던 자격 없는 물놀이장 안전요원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제가 정말 격하게 공감을 했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한 지자체에서 정말 잘 마련했다 해서 아이들이랑 비슷한 작게 만들어진 공간에 가서 물놀이를 했는데 여러 안전요원들이 한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안전요원들이 다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중요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있게 됐을 경우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나 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었던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기 위해서 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것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이소영 기자가 썼던 기사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 지금 우리 제도가 있어요. 고령 운전자 분들께서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할 경우 국가에서 이제 대중교통을 타실 수 있는 비용을 일정 정도 매달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번에 사고를 내신 분의 경우에는 지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급발진의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타이어 흔적이라든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급발진이 아니고 80대의 고령 운전자로서 눈이 좀 안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면 이분도 얼른 지자체에 가셔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고 그럼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으셔가지고 그걸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르신들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잘 본인의 신체적인 결함이라든지 시간에 따른 노화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이 차가 다른 사람한테 흉기가 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점검을 잘 하시고 건강검진 잘 하셔가지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 대중교통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예, 차만 타고 다니시는 분은 대중교통 잘 모르시겠지만 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환승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뭐 이용하시기에 아주 잘 돼 있고 아주 여름이라도 냉방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자가용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엔 다음 하플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영국으로 가봅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의 객실 내부가 연기로 자욱해지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해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영국 히스로우 공항을 이륙해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로 향하던 영국 항공의 객실 내부가 예정된 착륙 시간 10분을 남겨두고 매캐한 흰 연기로 가득 찬 것. 탑승객이 찍은 이 동영상을 보면 객실의 흰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승객들이 웅성거리고 있어요. 승객들은 착륙할 때까지 10분여간을 두려움에 떨다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비상 탈출을 했습니다. 영국 항공은 착륙을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겪었다라며 모든 승객은 승무원에 의해 안전하게 탈출했고 공항의 응급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승객들은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승무원이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아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라는 등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래도 착륙 10분을 남겨두고 벌어진 일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어찌됐든 모두 무사해서 일단 천만다행입니다. 야, 정말 아찔한 영상인데 허나 소장님께서 사실은 아주 사회 초년병 때 또 대한항공 또 승무원으로서 5년간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며 승객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전까지도 책임지는 게 승무원의 역할인데 왜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승객들을 저렇게 불안하게 했는지에 대한 게 좀 의문이 남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불안해하는 장면이잖아요. 저럴 때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장이 어떠한 메시지를 줄 거예요. 그 메시지를 준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안내를 해야 되는데 뭐 또 어쩌면 기장이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고 그냥 내리려고 한 건 착륙하려고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항공기는 사실 확률이 낮아서 그렇지 가장 불안하고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수단을 활용을 할 때 여러분도 안전을 제일 먼저 우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드린다면 항공기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주 건조합니다. 너무나 건조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몰래 피신다거나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승무원들이 제지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한 피부 관리에도 좀 더 이렇게 보송보송 하실 수 있도록 피부 관리나 물 많이 드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 휴가철이라 또 이렇게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덜컥 좀 겁도 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항공기에는 아이 4명을 데리고 탑승했던 승객도 있다 그래요. 제가 과거에 이 메르스가 한참 대한민국 사회에서 위험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막내가 태어나기 전이어서 쌍둥이만 데리고 제주도를 갔다가 그 작은 항공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아이들과 함께 이 안전을 담보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저렇게 지금 물론 착륙이 한 10분 정도 남았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도 숨 쉬면서 이 몸을 가누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승객은 과연 얼마나 큰 불안감이 있었을까? 노약자들에 대한 이 불안감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사실 승무원들의 역할인데 그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충격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항공기에도 뭔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번째 하플 주인공도 바로 만나보시죠. 메시 나와주세요. 요즘 메시의 주가가 가만히 있는데도 올라가고 있어요. 강날도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SNS에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훈련 중 종아리 부상으로 팀의 미국 투어를 함께할 수 없게 되자 직접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며 미국 팬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랜 겁니다. 참 예의도 발라요. 누구랑 다르게. 그는 우리 팀을 응원해주는 미국 팬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작은 부상이 생겨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밝혔어요. 바르셀로나 구단은 앞서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친선 경기 4일을 앞두고 메시의 결장 소식을 알렸어요. 구단도 참 예의 발라요. 이와 함께 당사자인 메시가 곧바로 팬들을 향해 사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팬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호날두의 노쇼와 비교되잖아요, 바로. 호날두와 함께 계속돼서 거론되고 있는 우리 형 메시. 메시의 SNS 댓글에는요. 메시 짱! 메시가 최고! 너가 짱 먹어! 다 한글로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메시와 바르셀로나 구단의 이 같은 발빠른 대처에 대해서 한국 팬이 아닌 미국 팬이기 때문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반응도 함께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홍천 의원님, 이게 확실히 이 한국 팬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한 유벤투스와 호날두의 어떤 태도와는 정말 180도 달라요. 글쎄요, 예. 메시가 호날두보다 인성이 나서 그런 건지. 전략적인 건지. 예. 혹은 미국과 한국이라는 그 대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선수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선수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자, 축구 전문가인 사실은 손소 변호사님, 본인이 축구도 잘하고 또 축구 관련 방송도 하고 있는데 메시랑 호날두의 인성 비교가 요즘 팬들 사이에서 상당한데 잘 아시니까 인성이 좀 차이가 났습니까, 원래부터? 매호 대전이라고 하죠. 매호, 그건 뭐예요? 매호 대전은? 메시, 호날두 누가 더 뛰어나냐? 매호 대전이라고 해요? 누가 더 좋냐? 예.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인성이 좋냐?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아주 치열하게 댓글 간에 댓글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매호 대전이라고 한 10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매호 대전. 네, 그 정도로 막상막하예요. 홍콩 영화인 줄 알았어요, 매호 대전. 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볼 때 메시가 더 인성이 좋냐, 호날두가 더 좋냐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 보여준 모습? 마음 봐가지고는 매호 대전의 결과가 이미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최근 그 건과 관련해서 특정인이 이제 출국 정지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또 계약서를 전부 다 입수를 해서 지금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인성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결론도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영수 의원님, 지금 이 영상 있잖아요. 지금 이 영상.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메시가 우연히 휴가를 갔다가 휴가지에서 만난 메시의 어린 이들 팬들과 함께 40분간 함께 축구를 해줬다고 해요. 네. 참 저 어린이들은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영광이죠. 평생 못 잊을. 그리고 저 아이들이 저 메시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았다면 아마 더 기뻤을 텐데, 알았겠죠, 당연히. 메시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들한테도 아주 엄청난, 인기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근데 메시가 확실히 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잘 안 먹습니다. 예. 저렇게 아이들이 소중한 줄 알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주고, 할 수 있는 거 보면은 메시는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고, 저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이었으면 달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마을마다 조기 축구회가 있을 정도로 축구에 열광하는 그런 나라고요. 미국은 사실 미식 축구를 더 좋아하지 축구보다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보기엔 바르셀로나 메시가 진심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못 가게 되면 저렇게 사과를 하지 않을까, 저런 마음의 편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국어 댓글만 골라서 삭제하고 있는 누구랑은 확실히 좀 비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영국 버크셔에서 발생한 감동적인 할아버지의 사연이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인데 82살의 백발 할아버지 키트 씨가 손녀딸의 골반 재건 수술 후에 병실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힘든 20살의 손녀가 힘든 수술을 마쳐서 할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다정한 이벤트를 열었는데 뭐냐면 손녀의 손톱에 직접 이 82살의 할아버지가 매니큐어를 칠해주기로 감동 이벤트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이 매니큐어 바르는 실력이 이게 엄청 잘 바라요. 심상치 않아요.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할아버지가 지난 30년 동안 본인의 부인, 할머니의 손톱에 매일같이 매니큐어를 발라주셨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실력이 손녀딸에게도 나오는 겁니다. 손녀딸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는 중간에 할머니가 여보 차 열쇠 어디 있어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어. 라고 손녀딸에게 매니큐어를 발라줬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누리꾼들이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난다. 저 할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는 게 소원이다. 라고 감동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그 손녀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